누구에게나 휴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와 근육, 소화기관도 활동을 줄이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겠죠. 네, 온몸이 이렇게 릴렉스하는 동안 열심히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바로 심장입니다. 오늘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분 앞에서는 어떤 두근거림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심장내과의 남창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특별히 야외에서 뵙게 됐는데요. 날은 조금 덥지만 화창하고 맑으니 참 좋습니다. 이런 날 보통 교수님은 야외 활동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약손 촬영 때문에 오랜만에 네. 낮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네. 광합성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의사처럼 따라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낮에 야외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가벼운 산책도 좀 하는 게 심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내 생활만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심장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 또는 반응력을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심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심장뿐만 아니라 이런 야외 활동은 신체 전반적인 장기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자동차 엔진과 같은 우리의 심장. 자동차 엔진은 사고에 대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데요. 이 생명과 직결된 심장에 대한 점검은 오히려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슴 뛰는 생생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심장 건강관리 체크법 오늘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전문가의 선택, 심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 외출 후에 갑자기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네, 정답은 바로 네. O입니다. 아, 맞군요. 네. 예, 사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는 몸의 자율신경이 아주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외에도 말초 혈관들이 수축하거나 이완함으로써 심장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운동을 하고 실내에 들어와서 갑자기 찬물을 마신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찬물 정도의 큰 네. 반응은 없습니다. 다만 네. 전신적인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게 될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유 모를 치통, 협심증의 신호일 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고요. 사실 치통만을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요. 심장의 협심증의 증상은 가슴이 아프다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아픈 증상이 어깨나 목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요. 드물게는 바로 턱 밑까지 아파서 치통이 협심증의 일부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입맛은 없는데 살이 찌거나 몸이 붓는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네. 맞습니다. 네. O입니다. 네. 사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종에는 여러 가지 신체 장기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의 심부전의 증상일 수 있고요. 부종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체중 증가, 또 원인 모를 피로감 이런 것들이 심부전의 증상으로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피에서 새끼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몸 구석구석을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 우리의 생명이 심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이렇게 중요한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에 부담이 되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물론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고요. 가장 심각하게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장 내 판막 질환이나 심근염, 심근증과 같은 심근 질환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외에 빈혈이나 갑상선 질환 등도 드물지만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심장 질환을 소개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질환을 가장 많이 치료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이 슬라이드를 가장 흔히 보여드립니다. 왼쪽 편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신 분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요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죠. 네. 꿀뚝 청소부입니다. 네, 아. 꿀뚝 청소하는군요. 예. 예. 오른쪽은 지난주에 제가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환자분이 누워 계시고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밑에 줄과 같은 그런 철사줄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뭔가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바로 혈관 내에 막혀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서 넓히는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일단 시대는 다르지만 막혀 있는 부분을 청소한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왼편에 우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심장의 혈관이고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일부가 화살표 있는 부위에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고 제가 그 안에 풍선과 스텐트를 이용해서 넓히는 시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혈관을 확장하는 거군요. 네. 네. 심장이 어떤 기관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편이 실제 심장을 그림으로 그려본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심장이 하는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펌프입니다. 네. 펌프. 실제로 심장은 우리 몸 안에 피를 다 정맥으로부터 받아서 온 몸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하루에 10만 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네.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는 아주 조화로운 기관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면 심장도 산소나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심장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하고요. 네네. 왼편에 2개의 길이 있고요. 오른쪽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앞으로 내려오는 혈관을 좌전하행지라고 하고요. 왼쪽 옆으로 가는 혈관을 좌회선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약 3만 5천 명 정도 한 해 막을 수 없는 죽음, 즉 돌연사를 겪는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원인을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 있는 질환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사망 원인 중에 심장 질환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망 원인으로 무엇이 가장 많은가를 봤는데요. 네네. 보시는 바와 같이 허혈성 심장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네. 뇌혈관 질환, 그리고 세 번째가 폐질환,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년, 이게 이제 작년, 매년 통계청에서 가을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사망 원인을 통계로 분석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인 작년 가을에 나온 자료이고요.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악성 신생물,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고 하죠. 암이 154명 정도 되고요.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두 번째 흔한 사망 원인이 되죠.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조금 앞서서 봤던 WHO의 통계와 좀 다른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는 신생물, 암을 다 같이 합쳐서 통계를 낸 거고요. 네. 실제 암의 종류를 나눠보면 폐암, 대장암, 췌장암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실제로 한 장기의 사망 원인으로는 심장 질환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차이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세계인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관상동맥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세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관상동맥 안에 동맥경화증, 기름때가 끼게 됨으로써요, 피가 심장을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혈액이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 길이 홀아져서 피가 충분히 못 내려갈 때 흉통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네. 심지어는 그 혈관이 피떡으로 완전히 막혀서 피가 하나도 못 내려가고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질환의 통칭을 허혈성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편은 협심증 환자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혈관의 중간 부위에 보면 아주 좁아진 병변이 보입니다. 저렇게 돼서 밑으로 피가 잘 못 내려가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네. 오른편에서처럼 혈관이 아예 완전히 막혀서 하나도 안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허혈성 심장병의 원인은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남성,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활습관 중에서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비만,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동맥경화반이 터져버리면 네. 갑자기 심장이 서버리는 그런 심장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의 원인으로 이렇게 허혈성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4월달, 5월달 하면 참 날씨가 좋아서 각 지역별로 마라톤 대회도 많은데요. 네. 이게 자신의 어떤 심장 질환도 모른 채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네. 평소 심장 기능을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심장 질환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심장의 기능을 체크해 본다고 하면 맥박을 재다든지 혈압을 재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실제로 맥박과 혈압은 정상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를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장병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날 때 빨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이게 실제로 심장병의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가슴이 답답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병원을 찾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흔히 맥박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 이 맥박 체크로는 심혈관 질환을 잘 파악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미리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심근경색 조기 증상 인지율이 44.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을 좀 파악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증상을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다 심장병은 아니고요. 이 증상에 몇 가지가 부합이 된다고 하시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전형적인 이 협심증의 증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뒤에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방금 전에 식사를 하고 나온 것 같죠? 네. 그리고 굉장히 옷을 입은 모양을 보면 추운 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추운 날에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움직이는데 뭔가 이 사람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가는 왠지 모르는 길을 떠날 때 네.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네. 또는 운동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흉통이 생기고 주로 위치는 아래 그림 오른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명치부터 시작해서 왼팔로 뻗어나가는 양상의 위치에 아주 묵직한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보통 1, 2초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수십 초에서 수분 정도 묵직한 느낌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런 증상이 가만히 앉아서 쉬면은 호전이 될 때 네. 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협심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은 어떤 증상일까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증의 증상인데요. 이 증상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좀 더 악화가 되어서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통증이 생깁니다. 네.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목으로 또는 어깨로 뻗어나가는 증상 또는 명치에 아주 묵직한 통증이 수십 분씩 지속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어지럼증이나 또는 구토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가끔씩 복통으로 오해하고 응급실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꼭 서너 분씩 복통으로 오셨던 분들 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현되어서 진단받고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증상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흔히들 제가 환자분들한테 호소하면서 듣는 얘기가 뭔가 꼭꼭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자꾸 반복되는데 주위에서 심장을 꼭 알아보라고 한다. 근데 그림에서와 같이 꼭꼭 찌르는 느낌, 수초간 가는 거 또는 반대로 하루 종일 지속될 때 이런 증상은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십 초에서
수분간 지속되는 양상의 증상이지 하루 종일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되려면 사실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조금 더 오래 갈 수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극심한 통증입니다. 참아내기 어렵죠. 반면 뭔가 이렇게 견딜만한 정도의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주로 가만히 있을 때 증상이 생기고 내가 급히 바쁘게 일하면 전혀 모르겠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계단을 뛰어오르면 다 아픈 걸 잊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협심증의 증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바쁘고 급할 때 증상이 더 악화되는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몇 가지 신체 증상들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증상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단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80세 남자분이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한 2주 전부터 힘들고 가슴이 아파온다. 그냥 평지에 걸을 때는 괜찮다. 쉬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성의 80세 그리고 전형적인 흉통의 증상이면 이분은 증상만 가지고도 협심증인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제가 이 환자분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 환자가 과연 약만으로 괜찮을지 또는 위험도가 얼만큼이나 될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진단을 위해서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30대 여성분이 누워 있으면 통증이 생기고 낮에 그냥 다닐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률적으로 협심증인 가능성이 10%가 안 됩니다. 네. 이런 환자분한테는 제가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요. 주로 역류성 식도염이나 비심장성 흉통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